돌아왔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KBS 특파원들이 이 이슈를 깊이 들여다보고 전해드리는 시간, 워싱턴 특파원들이 줌인하는 워특 줌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다들 걱정하고 계시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일상으로 조금씩 회복해 가는가 싶었는데 네, 이름도 발음하기 어려운 코로나 변이, 네, 오미크론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이 오미크론 아직은 밝혀진 게 많이 없는데요. 그래도 백신 미리 맞아놔라 하는 소리가 나오는데 백신에 대한 불신 또 우려도 같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 손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바이오 산업의 심장이죠. 이곳에서 직접 창업을 해서 신약을 만들고 계시는 김후원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안주식 특파원, 이 오미크론 변이 사실 발견되고 보고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변이를 발견하자마자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보고를 한 건데 사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억울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이미 델타 변이의 충격을 그리고 공포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빨랐거든요. 남아공 그리고 그 인근 국가들에 대해서 바로 여행 제한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아공의 과학자들 그리고 국민들 우리가 괜히 빨리 투명하게 보고를 했다가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라는 볼멘 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전 세계 백신 회사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전파력이 빠른 걸 보니까 이 오미크론 변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백신의 항체를 회피하고 있는 것 같다. 맞냐 아니냐라고 또 발빠르게 실험을 벌이고 그 실험 결과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남아공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서운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 산업의 상당 부분이 관광에 있었는데 이제 재개해볼까 하는 시점에 오히려 여행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하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에 여론이 자국의 전문가들한테 굉장히 그걸 왜 일부러 알려줘가지고 우리를 고통당하게 하느냐 이런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남아공 의사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런 그 적극적으로 SNS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쭉 읽어보면 조금 약간 격앙돼 있는 모습도 좀 볼 수 있어요. 우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남아프리카에 돌아오는 게 없고 오히려 그러니까 왜 우리만 계속 봉쇄하고 차별을 하느냐, 왜 백신 불평등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그런 공식적인 언론 채널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SNS 같은 걸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2년 가까이 지금 겪고 있잖아요. 다들 모두가 사실 신경이 굉장히 좀 곤두서 있는 상태다라는 게 좀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건 아니, 이놈의 백신 회사들은 처음에 백신 2번 맞으면은 다 무적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이제 와서는 몇 달 있다가 또 맞아야 된다라고 하고서는 또 변이가 나왔더니 아니, 이 변이는 사실 이 백신으로는 할 수 없어. 항체를 무력화시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백신이라는 게 몸에 들어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비슷하게 생긴 거 아닌가. 왜 얘를 못 막아내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도 좀 어려워요. 항체를 회피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김원 박사님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증식하고 하는 그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인 저희 몸을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을 하고 또 다른 세포로, 저희 몸의 다른 세포로 또 퍼져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코비드 바이러스 껍질 부분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고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저희 몸속에 있는 특히 심장이나 폐에 있는 세포 표면에 주로 발현되는 엔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2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됩니다. ACE2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단백질들의 결합을 막을 수 있다면 바이러스의 세포 내 침투를 막게 되므로 감염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이저나 모더나에서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mRNA 형태로 지질 나노 입자에 넣어서 백신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백신을 이제 저희 근육에 주사를 하면 근육 세포 속으로 mRNA가 들어가서 번역을 통해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원래 그러니까 외부에서 감염에 의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물건을 집어넣음으로써 mRNA를 집어넣음으로써 저희 몸에서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없던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게 이제 세포 표면으로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몸속에 면역 세포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성숙했던 B세포라는 항체를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 성숙화되면서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접종 후에 3주 또는 4주 후에 2차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성숙화된 그 B세포가 더욱 증식을 하게 돼서 더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양의 항체가 저희 몸속에 이제 계속 서큘레이션이 순환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코비드에 감염이 되면 1차적으로는 몸속에 돌고 있는 항체가 작동을 먼저 해서 걔네가 이제 반응을 그 수용체에 붙지를 못하게끔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더 나아가서 이 백신으로 인해서 성숙화되었던 B세포가 바이러스에 있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인식하고 더 이 B세포가 증식을 해서 항체를 막 뿜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국에는 이 항체가 코비드 그 바이러스 겉에 막 붙게 돼서 이 ACE2 수용체라는 것과 결합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저희 몸의 세포에 침투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식을 못하고 결국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백신의 그 기전은 작용 기전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제 코비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말고 코비드 입장에서 보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고 살아남아야 코비드는 생존 본능이 있으니까 바이러스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를 계속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돌연변이가 몸속에서 생성되는 항체에는 반응을 하지 않지만 ACE2 수용체에는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저희가 백신으로 맞아갖고 만들었던 항체가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항체 회피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등 이렇게 점점 그 사실을 이렇게 숫자로 확인해 보시면 이 돌연변이가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 회피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박사님 지금 처음에 관심사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높은 건 확실한데 치명률이 낮아서 이게 오히려 축복이 되고 독감처럼 이제 코로나 종식의 신호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게 굉장히 궁금한 처음에 관심사입니다 지금. 네. 사실 뭐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감기처럼 공생관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가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숙주가 있어야 숙주인 저희 휴먼 인간 몸이 있어야 계속 증식되고 이제 남한테 전달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근데 바이러스가 너무 세서 숙주인 사람이 너무 아파갖고 병상에 누워있고 움직이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결국 바이러스 스스로도 다른 숙주에 옮겨갈 수 없고 죽어야 하므로 치명률이 아주 높은 쪽으로는 진화하지 않는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델타의 경우 실제로는 그래도 치명률이 조금 높아졌었고 먼저 번보다는 오미크론도 사실은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의 예를 보신 것처럼 결국 몇 번의 돌연변이로 인해 감염자 수가 쭉쭉 늘어나지만 매년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결국 공생관계로 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이 코비드도 퇴치라기보다는 매년 백신을 맞으면서 같이 지내게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안타깝지만요. 이렇게 파우치 박사는 이제 토착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오미크론이 그런 토착화의 과정 아니면은 이런 수많은 변이들이 그런 토착화의 과정이다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기간이 굉장히 앞으로 이것이 다 토착화되는데 저희들의 관심사는 사실 이게 언제 끝나냐잖아요. 어느 정도로 대충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화이자 CEO님이나 모더나 CEO님이 2023년 연말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2년 정도 왔고요. 그런 과정 중에 몇 번의 피크가 나타났고 이제 오미크론이라는 굉장히 큰 펀치가 한번 나타났는데 실제로 전파율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치명률은 낮아지면서 전파율은 넓어지는,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한
죄송한 얘기지만 두세 번 정도 하고 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두세 번이나 나왔습니까? 정말, 근데 정말 저를 두세 번이라는 게 중증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파이저나 모더나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오미크론을 대상으로 백신을 만들겠다 막 했고, 사실은 그게 2020년에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전례 없이 mRNA 기술을 통해서 한 6개월 만에 백신을 만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도 백신 그건 이전까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작용을 할지 안 할지, 사이드 이펙트가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고 일단 그걸 확인한 후에 나는 맞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맞고 많은 결과들이 나와서 일단 그 딜리버리, 그러니까 백신을 전달하는 방법 자체는 문제가 그렇게 없다라는 게 이제 이미 저희 임상 실험으로, 그러니까 막 그냥 찔러서 임상 실험을 통해서 대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는 그 mRNA만 바꾸면 되는데, 사실 그거 만드는 거는 뭐 2주면 만듭니다. 예. 박사님,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부스터 샷이냐 아니면 오미크론에 맞는 새로운 이제 뭐 백신을 개발해야 되냐, 뭐 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실험을 보면 효과가 있다고도 그러고, 그런데 돌파 감염 위험이 높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항체가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한 군데만 붙는 딱 이렇게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발현이 되면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새로운 물질이네 하고 이제 비세포가 막 이제 여기를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항체들은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화항체의 작용 기전에 위해서 설명드린 그 반응을 함으로써, 이렇게 항체가 바인딩을 함으로써 그 ACE2 수용체와 결합하는, 이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이 면역 기전에 T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T세포에 의한 면역 작용도 바이러스 주변 환경을 증식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기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이자 백신을 2번 맞은 사람들에게서 추출한 혈액이 항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미크론 코비드 바이러스 증식 억제에 효과가 여전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32개가 뭐 47개의 변이가 있다 하더라도 다른 쪽에다 일단 붙기 때문에 그 직접 반응 수용체와 붙는 거를 막는 것뿐이 아니라, 그거는 못 막을지라도 다른 T세포니 이런 다른 면역 기전을 통해서 얘를 증식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부수적인 2차적인 기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으로 갈 확률이 조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2번째 주사를 맞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아시다시피 이제 몸속에 돌아다니는 항체가 낮아집니다. 양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로 인해 항체를 회피하고 수용체에 붙을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돌파 감염의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샷을 맞아갖고 일단 다시 한번 전반적인 항체 양을 올려야 되는 게 기본적이고요. 이 회사들이나 다른 사람들 보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는 이제 3개월이나서 4개월이면 백신을 만들 수 있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을 그 시간을 벌어야 된다라는 게 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맞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부스터샷을 맞아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항체의 양을 좀 높여야겠다. 그게 정확하게 오미크론에 반응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게 훨씬 나은 거다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회사들이 사실 화이자나 뭐 모더나가 mRNA는 코드라고 하셨잖아요. 그 들어가는 코드를 오미크론에 맞춰가지고 바꾸는 건 2주면은 한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왜 델타 바이러스 때는 델타 맞춤형 백신을 안 만들고 오미크론 때는 오미크론 맞춤형 백신을 만드는 건지, 지금 미국에서도 또 이제 확진자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90%가 델타 때문이잖아요.
근데 약간 의구심이 좀 들거든요. 그때와 지금이 제약회사의 입장이 왜 다른가? 그건 제가 봤을 때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델타가 막 나올 때는 7월, 8월 그때부터 이제 막 갑자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그때는 모든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특히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1차 정도만 맞았었고 2차 백신을 아직 맞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2차라도 빨리 맞춰서 결과를 보자라는 관점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오미크론이라는 강력한 놈이 또 한 번 나타난 거죠. 너무 빠르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라는 건데 변이를 굉장히 빨리 해요.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쪽에서는 어쨌든 큰 용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량 생산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실험실 레벨로 조금만 쓰는 거는 충분히 뭐 금방 한 3개월 안에 만들 수 있지만 이거를 크게 만들려면 여기에 쓰이는 물건들, 저기에 쓰이는 물건들 또한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급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급과 배분,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 전략적으로 그러면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자라고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화이자가 이제 뭐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4차 백신까지도 접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좀 사실 장사하자는 거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니 이놈들 처음에는 2번만 맞으면 된다더니 그 다음에 3번만 맞으면 된다더니 이제는 4번을 맞으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공정성의 대명사이신 안주식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근데 그 박사님 이야기했듯이 이제 정기적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건 거의 이제 그 이제 정해진 경로인 것 같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그 언론사가 이제 대형 제약사에 그 계약서를 입수해서 이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격 폭리가 워낙 이제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선진국들이 이제 가격 경쟁에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이게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이명 계약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폭리를 취한 게 일부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적재산권을 이제 공유를 하라고 WHO 미국 대통령 바이든까지도 요구를 했는데도 여전히 이제 대형 제작사들은 지적재산권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이제 지적재산권 이 문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뭐 이제 발견되면서 더더욱 이제 논란이 됐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유일하게 이제 백신 제작에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발빠르게 지적재산권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작을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냐. 물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걸 할 수 있느냐 문제와는 별개로 가능성의 문제에서 이제 그런 가능성까지 차단해 버린 게 이제 대형 제약사로 이제 비난이 쏠리게 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또 하나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백스 문제는 이건 뭐 지금은 거의 이제 드러났다고 이제 해도 이제 이렇게 말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패한 정책이 됐습니다. 이제 코백스는 진짜 그러니까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이제 코백스를 명분으로 선진국들이 자기들 할 일은 다 한다. 우린 일부는 돈 기부해서 이제 그 후진국들한테 이 백신이 가도록 조처를 했다라는 모든 정상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해놓고 지금 코백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작동도 안 해요, 이거. 이 퍼센티지 보면 거의 웃음 나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백신 불평등이라는 문제, 이 대형 제약사의 이 착취의 문제는 피해 나갈 수 없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직접 업계에 계시니까 이거 대형 제약사들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뭐 노바티스도 계시고 많이 계시잖아요. 이 지재권 면제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업계 입장에서는?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게 뭐 한쪽으로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는 당연히 자유로 다 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렇지만 또 공익을 위해서 나누다 보면 이 사람들은 이익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서 또 좋은 약을 만들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그렇게 풀어버려라라고 강요를 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백신 부작용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워낙 그 백신 부작용에 대한 염려와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도 자발적으로 아니면은 뭐 맞지 않겠다라는 사람도 많고 유럽에서도 여러 차례 시위도 있고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는 좀 뒤늦게 도착한 것 같다. 백신에 대한 우려 이런 감정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이제 8살 난 아들도 백신 맞았거든요. 이게 사실 백신에 대한 우려가 이해는 돼요. 이게 정말 퍼센티지가 0.002%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닥치면 100%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인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예, 저는 언론 보도에 의한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보도 나오는 거 보면, 학교에서 뭐 총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막 발표가 납니다. 근데 주변에 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는 거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느끼기에. 그런 것처럼 이제 한국이나 여기도 백신에 의해서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듣는 거는 백신을 맞고 잘 사는 사람들 얘기보다는 백신을 맞고 몸이 아파서 아니면 더 안 좋게 됐다든지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들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실제로 뭐 모든 약은 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약을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이 사용하거나 과량 복용을 하게 되면 독성이 없는 약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백신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과 그러니까 약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현재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백신을 맞음으로써 중화 황체의 양을 늘려서 중증이라도 막아야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백신을 안 맞아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랑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보다는 중증에 가는 그걸 막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여전히 백신을 맞으시기를 권고합니다. 이 변이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인도에서 나왔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왔고 마지막 남은 백신 맞지 않은 곳에서 변이가 나올 거 돌연 변이가 지금 막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납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백신 안 맞으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백신을 맞고자 하는 데는 백신이 없고 굉장한 모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오미크론이 준 교훈은 너무 명확하잖아요. 이걸 한 나라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국경을 봉쇄한다거나 누구만 백신을 왕창 맞아서 우리 스스로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오미크론이 준 가장 큰 교훈이고 뭐 델타 때도 있었습니다만 오미크론에 와서 더 확연해진 것 같고요. 이걸 결국에는 다 같이 백신을 맞아야 다 같이 치료제를 써야 우리가 다 같이 산다라는 교훈을 준 건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뭐 미국이 그리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소위 선진국들이 말하는 대처 방식은 사실 델타 때랑 똑같아요. 그 교훈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똑같이 국경을 막고 똑같이 3차 접종, 4차 접종에서 일단 내 국민부터 살리고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자. 남아공, 아프리카 저런 소위 말하는 개도국들에 가는 거는 일단 그 뒤에 생각해보자라는 게 일단 우리가 급 처방 내린 오미크론에 대한 대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불균형하게 계속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이 사실 남아공에서 먼저 발견이 됐는데 물론 남아공 의료진이 굉장히 뛰어나고 기술력이 굉장히 좋았고 한 것도 있지만 남아공 의료진들이 뭐 지금 오미크론의 기원이 어디서 생겼는가를 가지고 아직도 여러 군데서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남아공에 있는 의료진들이 제기한 페이퍼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남쪽 아프리카에는 우리가 선진국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로 HIV, 옛날에 우리가 에이즈라고 했죠. HIV 바이러스 보유균자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분들의 면역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이 HIV 보균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국에 여기서 오래 남으려고 사람의 몸에 오래 남으려고 변이 돼서 나온 것이 오미크론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로 그 뭐 HIV 바이러스가 진짜로 원인이든 아니든 간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프리카 혹은 개도국의 영양 상태가 안 좋고 그다음에 건강이 좀 부실하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더 중증을 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선진국보다는 사실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변이가 나오고 코로나가 잠재워지지가 않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백신의 어떤 분배는 오히려 선진국 쪽에 많이 치우쳐서 가고 있고 더 필요한 데는 더 안 가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결국엔 해결해야 이 코로나가 어쨌든 종식까지는 아니라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될 수 있을 텐데 이걸 그럼 백신을 갖다 줘서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코백스가 아까 안식 특권이 말한 대로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백신 특허권을 또 왕창 풀어서 다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게 해 라고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왕창 풀어줘봤자 그러면 아프리카 개도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칩시다. 저온 보관시설, 소위 말하는 그런 기반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데서 과연 특허 지재권 면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냐. 이것도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국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 국제적인 논의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인 거죠. 오미크론 변이로 확실해진 거는 이제 그 코로나는 단기간 일시적으로 종식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계속 같이 살아야 된다.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각국 정부의 대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제 예전 초창기 코로나 대응처럼 이렇게 급격한 경제 봉쇄라든지 이런 것을 취하는 정부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드 코로나를 각국 정부가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대신 이제 제한적인 이제 외국과의 여행 제한 이런 것들은 좀 공통적인데 상점이나 가게들을 폐쇄하는 경우는 없고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든지 실내 마스크가 다시 복원된다든지 이런 이제 방역 지침이 강화되는 거 이런 정도가 어느 그 공통적인 대응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를 겪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경제 봉쇄와 같은 정책은 그러니까 어느 정부라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확산이 막 됐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버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이라는 게 국가를 흔들리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 봉쇄 같은 이런 극단적인 정책을 취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확산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게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얼마나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지금 각국 정부의 어떤 이제 코로나 대응에서 관건이 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기관의 어떤 신뢰도가 그 국가의 안정성을 그러니까 담보하게 된다. 그런 어떤 시험대에 지금 각국이 지금 올라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겨내자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백신을 꼭 맞으시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희망찬 새해를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되게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다가 야, 바보 두세 차례의 피크는 더 있을 거다. 2023년 말까지 안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다가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바꾸겠습니다. 2022년 말까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네, 2022년 말까지 네. 끝나면 좋겠다라는 희망과 함께 오늘 같이 해주신 김호원 박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혹시 다른 변이가 나타나면 그때 또 한 번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워특 줌인 워싱턴 특파원들이 전해드리는 줌인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